저희 톡톡 사연을 하루도 안 거르고 보신다는 애독자분께서 이번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중년의 여성분이라고만 신상을 밝히신 분께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보내셨는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톡톡 사연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나이 많이 먹고 그저 주책 떠는 아줌마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가끔은 우울할 때도 있는데 톡톡 사연을 보면서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는 걸 느끼면서 약간의 위로 혹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힘을 얻고는 해요. 제가 누군지 제 얼굴은 모르는 분들에게라면 허심탄회하게 지난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긴 탓이에요. 어떤 반응들을 보이실지 상상을 해보자면 덜컥 겁도 나지만 이왕 사연을 써보기로 했으니 가감없이 써보렵니다. 매끄러운 이야기가 될 거라는 기대는 조금 내려놓고 들어주세요. 저 그 정도로 잘 배운 사람 아니고 글을 쓰는데 타고난 재주도 없어요. 남편이랑 연애하던 시절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그 지극한 아들 사랑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아들 타령을 어찌나 하시던지요. 그럼에도 저는요,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그분의 며느리가 되면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 제 남편이 되면 바뀌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로서 자라면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설마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이시겠어?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요. 더했으면 더했지 정말 좋게 바뀌시진 않더라고요. 사람 천성이 아예 그러셨던 것인지 솔직히 먹는 거 가지고 사람 서럽게 만드는 것이 가장 치사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꼭 먹는 밥상머리 앞에서 저한테 핀잔 주시고 서럽게 만드셨던 분이었어요. 예, 너는 나랑 둘이서 찬밥이나 먹자. 네? 아이, 어머니, 저번에도 저는 찬밥 먹었던 것 같은데요. 집에 찬밥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는 누가 먹으란 말이니? 안 먹고 갖다 버려 한다는 그런 말이니? 혼자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찬밥 먹는다는데 너는 애가 참 불만도 많아. 그쯤 되면 일부러 남겨두셨던 게 아닌가 싶었을 정도로 시댁에는 꼭 찬밥이 있었죠. 그 남은 찬밥은 무조건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너 생선 안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니? 네? 아, 그거는 그때 고등어가 많이 비렸어서 그랬던 것뿐인데요. 고등어 잘 못 먹는데 조기는 왜 먹으려고 그래? 너는 거기 앞에 나물이나 먹으라.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집어먹어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 생선이나 고기 같은 건 저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고요. 냉장고에 항시 들어가 있는 김치라든지 나물 반찬 같은 건 제 앞쪽에 두셨어요. 바로 한 겉절이나 맛있는 파김치 같은 건 또 저한테서 떨어뜨려 놓으셨고요. 그런 식탁의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제가 고기 쪽으로 젓가락을 뻗으려고 치면 저를 째려보시면서 꼭 그렇게 눈치를 주셨죠. 저도 고기 좋아하고 생선 먹을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정말 시어머니가 얄밉게 느껴졌던 부분이 고기나 생선이 아니더라도 제가 맛있게 먹는 반찬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그걸 저한테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제가 미역줄기 볶음을 유달리 잘 먹었는데 그걸 보시고는 슬쩍 옮기시더라고요. 식사 다 끝나고 가족들이 큰 상에 모두 둘러앉아서 과일 같은 후식 먹잖아요. 정리하는 거 마친 제가 거기에 끼어서 같이 먹으려고 치면 으이그 곧 죽어도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야 직성이 풀리구만. 그래?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그래야 며느리로서의 미덕이지. 저한테 이런 망신을 주셨어요. 말씀만 들어보자면 저는 무슨 대단한 식탐을 지닌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까짓 과일 한 조각 먹으려고 들었다가 왜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살려고 하냐며 훈계를 들었습니다. 기분 더러워서라도 안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 후식상 정리하는 것은 저의 몫으로 돌리셨고요.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니까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남편이랑 종종 싸우게 되었어요. 오죽하면 남편도 자기 엄마인 시어머니께 제발 그런 언행 좀 하지 마시라고 뭐라고 할 정도였네요. 그런데 웃긴 건요. 남편이 뭐라고 막 그러면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서러워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서러워하는 척만 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꾹 누르고 되는 대로 참고 살았습니다. 어쨌거나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아주 지극하셨고 남편 또한 소문난 효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효자 반열에 끼는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처음으로 폭발하는 건수가 생겨버렸습니다. 손질 닭이 세일을 엄청 많이 하길래 그걸로 찜닭을 맛있게 하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부부 보고 저녁 먹으러 오라는 말씀이셨죠. 솔직히 갑작스럽게 그런 연락 받으면 번거롭고 귀찮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뒤로 하고 그래도 준비하신 정성이 있을 테니까 남편 퇴근에 맞춰서 부랴부랴 갔습니다. 예, 너는 나랑 찬밥이나 먹자. 너 찬밥 좋아하니까 괜찮지? 와, 그런데 저한테 대뜸 찬밥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새로 한 밥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슬쩍 눈을 째리셨습니다. 찬밥이 찜닭 양념 국물하고 더 잘 어울리니까 그냥 먹으라네요. 너무 짜증나는데 보니까 정말로 찬밥 양이 꽤 되더라고요. 새로 한 밥은 넉넉한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있던 찬밥이랑 저는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닭다리도 아니고 닭갈비 부분을 집어들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젓가락으로 제 젓가락을 탁 치시는 겁니다. 그러시고는 남편 쪽이랑 가까이 있던 닭가슴살을 집으셔서는 냉큼 제 밥그릇에 쏙 올려주셨어요. 이런 게 진짜 백이야. 살이 제일 많잖니? 기름기도 적어서 아주 건강에 좋지. 그러니까 너는 이거 가슴살이나 열심히 많이 먹어라. 가슴살 더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희죽희죽 웃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식탁 위에 조용함만 감돌았습니다. 가슴살을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 이상 닭다리라든지 부드러운 부위가 더 맛있고 인기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한테는 가슴살 부위만 먹으라니요. 가뜩이나 새로운 밥보다 밥도 부드럽지 않았는데요.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실실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모습에 옆에서 남편도 깜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를 꺼내던 찰나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퍽퍽한 닭가슴살이 올려진 찬밥 공기, 제 숟가락, 젓가락, 이거 챙겨들고 일어났어요. 싱크대로 가서 그거 다 부어버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설마 밥을 버린 거야? 시어머니께서 막 호들갑을 떠셨는데 상대는커녕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제가 거실로 나가서 가방 챙겨드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저게 아주 미쳤구만. 도대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그런 남편의 반응에 욱하신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도 그 순간에는 정말 화딱지가 나서 그대로 집을 나갈까 하다가 다시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와 똑바로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무슨 찬밥 처리하는 마당 똥개인 줄 아세요? 진짜 하다하다 이렇게까지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몸에 좋은 닭가슴살 원 없이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닭가슴살 안 좋아해서요. 전혀 먹을 생각이 없거든요. 찬밥이랑 같이 맛있게 쳐 잡수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몸을 돌리니까 남편이 우선 진정부터 하라면서 제 팔을 잡더라고요. 진정? 무슨 진정이요? 짜증이 나버려서 그런 남편의 손길도 뿌리쳤습니다. 니네 엄마랑 살아. 왜 나랑 살아서 나한테 이런 꼴을 보이는 거야? 니네 엄마한테 사랑 많이 받으면서 그냥 살아. 생선가시 발라주고 닭은 부드러운 살만 골라주는 그런 엄마랑 살면 편하고 좋을 거 아니야? 왜 나랑 살아? 그 순간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눈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본 것은 맹세코 그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자기 아들한테 막말을 쏟아부냐면서 시어머니께선 거의 뒤로 나자빠진 수준이었고요. 저지르고 나니까 그때 정말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왠지 겁도 나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속은 후련했죠. 그게 바로 저란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댁하고 멀어진 계기였습니다. 남편한테는 살짝 사과하기는 했어요. 어머니께 나쁜 소리 더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 배짱이 부족해서 당신한테 괜히 더 뭐라 하면서 화를 풀어버린 것 같네. 그건 정말 미안해. 제가 한 행동에 대한 사과라기보단 제 안에 담긴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의 화살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말았다는 것에 대한 사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중간에서 연결다리 역할을 잘못했다면서 미안했어요. 대학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마마보이처럼 시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인 채로 살아왔던 게 남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와서 살아왔었으니까 시어머니의 마수에서 벗어나거나 반하는 언행을 하는 게 힘들기도 했었을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께 그렇게 화를 내고 말았던 것은 비단 먹는 문제로만 저를 서운하게 만드시고 무안 주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관광지에 놀러 갔다 오셔서 가족들의 소소한 선물을 다 사오실 때면 꼭 제 것만 빼먹으셨습니다. 귀신같이 딱 제 것만요. 지인분들하고 댁에서 모임 가지기로 하면 저를 불러다가 일을 시켜 먹으셨습니다. 제가 신경 써서 화장하고 옷 입고 있으면 너는 아주 때깔이 훤하고 밝은 게 좋아 보인다. 내 아들은 피골이 상접해서 얼굴이 쥐까칠하더만. 이런 식으로 저에게 핀잔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제가 수수한 행색으로 있을 때면 암만 유부녀가 되었어도 여자는 여자인 것을. 너는 꼬라지가 그게 다 뭐니? 내 아들이 딴 여자한테 눈 돌아가도 너는 말을 할 자격이 없어. 이런 어이없는 내용의 잔소리를 하고는 하셨죠. 하나하나 적자면 진짜로 끝이 없어요. 세월이 지났음에도 바로 떠오르는 건수만 수십 가지가 넘을 정도예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께서는 참 특이하셨던 점이 제가 직장 다니는 걸 싫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이라고 해봤자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소일거리나 받아서 처리하는 말단 사무원이었던 것을요. 아시죠? 그런 일은 돈도 얼마 못 받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니니까요. 제가 가방끈도 짧고 있는 인맥도 전혀 없어서 그런 일이나마 감지덕지 다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서 이 점을 무척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알게 되었었죠. 적은 돈이나마 제가 경제활동을 하니까 당신의 양껏 저를 휘두르면서 조종하는 게 안 되셨던 거예요. 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당신의 입맛대로 저를 굴리면서 실컷 구박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시어머니로부터 이런저런 서러운 일,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저는 노이로제가 왔습니다. 심지어 저는 결혼해서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았거든요. 둘 다 아들이었고요. 아들만 연이어서 둘 낳고 키우자니 그야말로 삭신이 쑤셨습니다. 연달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이때 제 경제활동 경력이 끊기게 되었던 것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육아를 좀 도와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고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네요.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예뻐할 줄만 알고 키우는 과정에는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손자들을 정말 예뻐하실 줄만 알았지 당신의 시간과 체력과 애를 다하여서 돌봐주시려는 마음은 일절 없으셨어요. 우리 손자 잘났다고 어와둥둥 하시다가도 애 기저귀 갈 때가 되면 꼭 저를 부르고 찾으셨죠. 그랬던 분이셨으니 시댁과 멀어지는 것이 저는 아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둘 다 갓난아기 때부터 예민하고 잘 우는 애들이었어요. 소음에도 민감했고 낯선 곳에 가면 자지러지게 울기도 하였습니다. 둘 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애들 키우면서 늘 전쟁이었고 항상 피골이 상접해 있었어요. 저희 애들 봤던 분들 다 하나같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키우기 힘든 애기들은 처음 본다고요. 이렇게 유별나게 구는 애기들도 세상에 다 있었냐고요. 정말 그 정도였어요. 어디를 마음 편하게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네요. 천만 다행인 점은 바로 옆집이 저희 애들보다 3살 위의 아이를 키우는 집이었던 점이에요. 그 집하고 제가 잘 지냈거든요. 그 집 아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급하게 이틀을 그 아이를 봐준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외출할 일이 생기면 옆집에 저희 애들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친정이 없다시피 해요. 저희 친정집은 공중분해가 되었거든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늘 외로웠던 저는 결혼을 일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제가 친정이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라서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얕잡아보고 우습게 본 것이었죠. 그 당시에 옆집은 마치 저의 친정 식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일한 쉼터 같은 곳이었네요. 저희 애들도 바로 옆집인데다가 집의 구조도 같다 보니까 낯설어하지 않아서 맡길 수 있었고요. 저는 찬밥과 닭가슴살 사건 이후로 시댁에 발길 끊었다가
명절이 돼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찾아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은 소고기로다가 국물 내서 떡국 끓이실 거라고 남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오셨거든요. 꼭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 떡국을 푸는 순서에서 딱 양이 모자라게 되었던 걸까요? 다른 가족들 그릇에는 거의 넘칠 만큼 떡국이 가득했는데 일부러 제 것에는 부족하도록 그러셨던 거겠죠. 저는 양이 적어도 그냥 그대로 먹으려고 했건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몫의 그릇에다 수돗물을 틀어 부으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아니, 이게 국물이 워낙 진해서, 응? 이렇게 물만 추가해서 먹으면 양이 딱 맞게 되지. 봐라, 이러면 이제 됐다.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었겠냐고요. 저는 그냥 한숨만 푹 내쉬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이번에는 용케 그 떡국을 싱크대에 안 부었네요. 남편한테도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시댁을 나섰어요. 그리고는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고 그냥 이혼만 하고 싶다고 넋이 나간 채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눈물을 보이면서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저한테 빌었습니다.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안 된다네요. 저희 애들 정말이지 둘 다 유별난 수준인데 엄마나 아빠 한쪽이라도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제 배에서 낳은 자식 새끼들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주변에서 병원 치료 같은 걸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예민하고 유별났던 저희 애들, 엄마인 제가 아니면 누가 키우나 싶어서 꾹 참았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제가 시댁 쪽하고 교류하고 부딪히는 일 없도록 중간에서 딱 자르겠다면서 약속을 해왔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연관된 이야기를 길게 적은 것은 제 가슴속에 어떤 앙금 혹은 후회 같은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댈 데 없는 여자가 뭣도 모르고 일찍 결혼해서 시댁한테 시달리면서 아들만 연년생으로 둘 낳고 그 아들 2명마저 유독 키우기 힘든 애들이었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 끝날 것만 같은데요. 상황이 급격한 반전을 맞이한 것은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어머니와 완전히 틀어지고 난 뒤에요. 남편이 혼자서 시댁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똑똑하게 기억하는 점은 제가 그날 남편한테 시댁에 가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요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 굳이 왜 부른다고 또 쪼르르 가겠다고 그래? 저는 불만은 터뜨렸지만 남편은 괴념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던 늦은 밤중에 귀갓길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망하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더욱 어이가 없어집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술을 마셨었더라고요. 많이 마신 건 아니었고 소주 반병에 맥주 한 잔 정도 되는 양이었다고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음주운전, 이거 사회적으로 참 시끄러운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옛날 그 당시만 해도 경각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연예인 누구누구도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TV로 접해도 얼마 후에 보면 그 연예인이 멀쩡히 방송에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지금보다 무지했던 시절이었나 봅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았던 걸까요? 주량이 약한 편은 결코 아니었지만 남편은 그쯤 만성 피로를 호소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피곤한 데다가 술이 들어갔고 시간은 야심한 밤중이었죠. 긴장이 완전히 풀려 있었나 봐요. 남편은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행인을 치어버리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자 놀란 남편이 차를 멈춰 세워서 쓰러진 행인을 확인했죠. 구급차를 부르고 나서 자책하던 남편이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빠르게 달려온 트럭이 와서 받았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려보자면 트럭 운전수는 그때 징역을 살았습니다. 정말 짧게요. 사람 목숨값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짧은 형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치었던 행위는 거동이 불편해졌으며 끝내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행인의 가족분들이 남편의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제 뺨을 내려쳤던 그 순간은 죽는 그날까지도 안 잊혀질 것 같아요. 남편 잃고 울고 있는 여자를 사정없이 때리시더라고요. 저는 입 꽉 다물고 묵묵하게 있었죠.
아이고야, 아이고야,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이렇게 갈 애가 아닌데, 이렇게 떠날 내 자식이 아닌데.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죽음 앞에 정신이 나가실 듯 오열하셨으나 음주운전을 야기시켰던 시댁에서의 술상에 대한 것은 먼저 말씀을 안 꺼내셨습니다.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되려 너를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 아들은 지금 이렇게 가지 않았어. 전부 너를 만나서 다 이렇게 틀어진 거야. 저만 보시면서 이를 박박 가셨죠. 저같이 막대어 먹고 근본 없는 것과 부부의 연을 맷돌을 두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돼서 미치겠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제 앞에서 꺼이꺼이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신이 빠진 웃음만 그저 그렇게 흘리고 있었네요. 남편을 그렇게 떠나보낸 이후 시댁에서는 저희 애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저에게는 애들을 키울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하면서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제 유년 시절, 결혼 이후에는 시댁에 시달리면서 받아온 스트레스, 연년생 아들 2명을 낳고 육아하면서 겪은 고충들로 저는 사람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애들을 키우게 둘 순 없다고 시댁에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없는 재산이나마 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그런데 둘이잖니. 그것도 사내 놈으로만 둘.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있는 돈을 다 우리 쪽에 줘야 맞는 거지. 표독스럽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지쳐 있었고 애들이 잃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그럴 만한 여력 또한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애들을 시댁에 보냈습니다. 천방지축의 초등학생 남자애들을 시댁에서 잘 감당할 수 있으려나 싶기도 했고 제가 제배로 낳은 핏줄들을 이대로 영영 놓치게 되는 것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 또한 들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와 인연을 끊길 원하였거든요. 내가 시댁에 끝까지 고분고분하게 군 며느리였다면 지금쯤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내가 어머니께 괜히 대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게 된 건 아닐까? 내가 그렇게 굴지만 않았어도 내 남편이 혼자 시댁에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이게 다 정말로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닐까? 스스로에 대한 신뢰까지 놓아버린 저는 애들을 시댁으로 보낸 이후 방 강제로 저희 4식구가 원래 살았던 집을 처분당한 이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울하고 기력이 없더라고요. 이게 사는 의미라는 것이 있는지 하는 고민만 하루에도 10번씩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새끼들, 아직 어린 내 새끼들이 있는데 어떻게 엄마로서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 아이들한테 아빠에 이어서 엄마까지 잃게 할 셈이야? 정신 차리자 제발. 제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제 애들의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살아가는 의미가 없었거든요. 마음의 병도 커질 대로 커진 상태였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는 병원을 가보았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호르몬 쪽 질환이 의심된다면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권하셨죠. 알고 보니까 제가 갑상선 쪽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남들보다 수치가 많이 이상했습니다.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는 진단에 저는 그저 힘없는 웃음만 흘렸던 것 같아요. 최소 몇 년씩이나 약을 먹어야 한다고? 그런데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긴 할까? 그런 음울한 생각을 했었더랬죠. 그래도 이왕 병원에서 처방받고 타온 약 복용을 시작했어요. 몇 주 지나니까 한결 기분이란 게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상황도 상황이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였기에 사람이 축 처지고 우울했던 것이었나 봐요. 갑상선 질환을 앓게 된 원인은 병원에서 규명해내지 못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야기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준 바 있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로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약을 복용하면서 저는 자그마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소소한 일이었지만 일상의 유일한 활력이었고 저 혼자 살자면 그 적은 돈으로도 부족하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애들이 중학생 때 시어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에 시아버지께서도 편찮아지셨죠. 시댁 식구들이 득달같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애들을 데려가라고요. 못 키우겠으니까 책임 못 지니까 애들 둘 다 데려가 버리래요. 아직 어리디 어린 미성년자 자식들을 설마 못 본 척하는 건 아니라 믿는다면서 저한테 압박들을 가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제가 거두기 싫다고 말을 한 적도 없었는데 무조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들을 했으니까요. 제 자식들 당연히 제가 키울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애들 보내면서 시댁에 드렸던 전 재산, 그건 어떻게 되었나요? 그나마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시댁에 준 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네 시부모 둘 다 건강 이상으로 지금 난리도 아닌데 돈 얘기가 나오냐면서 한 푼이라도 이쪽으로 보태야 할 상황인데 어째서 역으로 돈 타령을 하냐면서 저한테 그렇게나 욕들을 해댔습니다. 상대해봤자 뭐라고 말을 통할 상대들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내 자식들 되찾고 그 지긋지긋한 시댁의 인간들과 깨끗하게 인연을 끊어버리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애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때가 큰애가 중3, 작은애가 중2였어요. 한창 사춘기의 절정기에 도달해 있었죠. 그리고 도대체 시댁에서 지난 몇 년을 어떻게들 보냈던 것인지 정말 성격들이 희한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고방식이 천지 차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할 만큼 확 변해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통제하고 다뤄야지. 이런 생각이 먹혔다면 이제는 어림도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저희 애들을 처음부터 떠박들듯이 잘 대해주다가 애들이 점점 감당 안 될 만큼 짓궂고 사납게 변해가니까 정을 떼게 된 곳이라고 말이죠. 손녀 아닌 손자라고 예전에 시어머니께서도 애들을 무척이나 예뻐하셨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성정이 예민하니까 학을 떼셨던 전적이 이미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확실히 애들이 상대하기 힘들어졌구나. 둘 다 어딘지 묘하게 날이 서 있고 내가 엄마인데 애들한테 어떻게 다가가고 교육을 시작해야 하지? 시댁에서 데려온 애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어요. 갑작스럽게 저와 같이 살게 된 상황이며 학교는 전학 수순을 밟게 됐지. 이런 것에 애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뜻대로 해본 게 하나도 없었어. 다 어른들 입맛대로 우리를 조종하잖아. 그네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왔어요. 애들의 말 맞다나 어른들 사정으로 애들이 늘 피해를 보고 이리저리 휘둘린 것만 같았어요. 저는 애들을 무조건 포용하고 어르고 달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난 세월 속에서 못 다했던 최선을 다해서 애들한테 좋은 엄마 노릇을 하겠노라 다짐하였어요. 애들이 공부가 좀 뒤처지고 있었더라고요. 다행이었는지 혹은 지금 생각하면 불행이었는지 둘 다 공부에 대한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욕심은 있는데 생각만큼 성적이라는 결과가 안 따라와 준 것에 둘 다 답답해하고 있었죠. 성적이 전교권에서 노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사교육에 돈을 엄청 쓰고 있다면서 애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는 학원도 영어학원 하나였고 따로 공부하는 거라고는 EBS 보면서 다 하라고. 그건 공짜잖아. 우리도 학원 다니고 싶고 과목별로 문제집 여러 권 가지고 싶어. 왜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해야 돼? 그네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사교육에 밀어붙여서 그 자식이 버거워하는 경우가 분명히 많았을 텐데 저희 집은 상황이 반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옆에서 작은애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타고난 머리도 구린데 환경이 더 구린 것 같아. 수업 시간에 쌤이 그러는데 공부하는 머리도 부모한테서 유전을 받아서 타고나는 거래. 공부하는 머리가 부족한 애들은 그 부모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특히 엄마 쪽의 유전이 공부하는 머리 유전이래. 작은애가 또박또박 말을 하는 동안 얼마나 참담한 기분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는 대학도 안 나왔지?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간 거야?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대학을 못 간 거야? 저는 가정 환경도 나빴지만 공부에 흥미나 재능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랬던 저였기에 작은 애의 질문 앞에서 쥐구멍을 찾고만 싶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건 그런 개념을 아득히 넘어선 어떤 수치스러운 감정이 제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저 혼자 살았던 작은 원룸에서 집부터 옮겨갔습니다. 한창 성장기인 아들 2명과 살기에는 말이 안 됐으니까요. 있는 돈 다 끌어모아도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감행하여 푸른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큰 짐들은 거실에 두었고요. 제가 작은 방을 쓰고 애들은 큰 방을 썼어요. 저는 사무직 일을 아르바이트로 작게 하고 있었는데 벌리는 돈이 터무니없이 약소했습니다. 그때 정말 때마침 전에 친하게 지냈던 이웃집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저희 집이랑 교류를 잘하면서 지냈던 옆집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친언니처럼 느껴졌었던 그분의 전화를 반갑게 받았어요. 그래,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요즘 뭐하고 지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아, 그게 언니, 저 사실은 돈 때문에 머리 싸매고 있어요. 저 혼자 살면 모르겠는데 애들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네요. 곧 큰애는 고등학생이 되거든요. 또 돈 들어갈 때가 많이 생기겠죠. 넓게 보면 애들 대학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지금부터 그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솔직히 요즘 막막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곰곰하게 생각하는 눈치로 자기 아는 언니를 통해서 일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는데 어떠냐고 물어오는 거예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부탁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보니깐 그게 단란주점의 주방 일이었더라고요. 간단한 주방 보조 일이었는데 인력 구하기가 정말 애매한 시간대라서 거기 사장님이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일하시던 분이 집안에 환자가 생겨서 급하게 간병을 하러 가느라 길게는 3달까지 자리를 비우신 거라고 했어요. 사람 구하기 애매한 시간대인데다가 2달에서 3달만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이었으니 구인 작업이 힘들었던 것이었죠. 저는 오히려 장기전이 아니라서 할만하다 싶어서 그 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업무였지만 사무직 아르바이트도 하고 밤에는 주방 보조 일을 하려니까 정말 초반에는 적응 안 돼서 피곤함으로 죽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저는 집안일도 다 도맡아서 하고 애들 밥도 차려놔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악 물고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2달이 되었을 때 그쪽은 내가 보니까 음식 만드는 센스는 영 아닌데 사람 대하는 눈빛이 아주 매력적이야. 혹시 일자리가 필요한 거면 다음 달부터는 노래방 일 나가보는 거 어때요? 단란주점의 사장님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아,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는 그런 일은 안 하려고요. 응? 그런 일이 어떤 일인데? 더럽게 놀고 창피한 그런 일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설명이나 들어봐요. 나름 규모가 있는 노래방 겸 주점인 업소였더라고요. 거기서 매니저로 계시는 분이 단란주점의 사장님께 일할 사람 어디 없냐고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저를 연결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돈이 궁했기에 저는 못 이기는 척 그곳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상담 끝에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가 노래방 도우미의 일로 알고 있었던 그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따로 불러주면 그 도우미가 현장에서 출장을 나가는 형식이었고요. 저는 그 사업장에서 방마다 주문한 음료수나 과자 같은 걸 날라주면서 처음 온 손님들이 있으면 괜히 질문이나 하면서 이곳의 친근함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주 고객들은 회식의 뒤풀이로 놀러온 회사원들이었고요. 간간히 카운터도 보고 청소도 하고 식재료 재고 정리도 하면서 그렇게 잡일을 다 도맡아야 했습니다. 남들 다 자고 있는 밤에 나가서 일을 하려니까 피로도가 계속해서 쌓여갔지만 그래도 돈이 벌리는 것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어림짐작으로는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그게 끝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는지 애들은 계절마다 옷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뭐? 외투가 또 필요하다고? 저번에 사준 파카 있잖아. 그건 어떡하고? 아, 엄마, 좀. 그건 이미 유행 다 지났어. 요즘 누가 그딴 거 입고 다녀? 아직 멀쩡하고 튼튼한데
때도 전혀 안 탔던데? 쪽팔려서 학교에 못 입고 가. 그딴 거 입고 가면 나 왕따 당한다고. 엄마는 내가 왕따 당하면 좋겠어? 학교에서 도는 유행이 있는 것인지 큰애고 작은애고 둘 다 그렇게 때를 써댔습니다. 제가 낮과 밤으로 힘들게 일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 엄마의 노고는 보이지도 않았나 봐요. 돈 한 푼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애들은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그놈의 나이키 운동화는 왜 빠르게 유행이 돌고 돌아서 새로운 디자인을 또 사줘야 하는지 운동화 한 켤레에 20만 원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사이에서 없으면 왕따 당한다는 겨울 겉옷들은 50만 원 돈이 우스운 금액이었고요. 허리가 휘는 수준이었죠. 저는 그래도 우리 애들, 아빠 없는 애들, 어디 가서 기죽고 다닐까봐 부족함 없이 다 해주고자 했습니다. 원하는 인터넷 강의가 있으면 다 끊어서 보게 해줬고요. 학교에서 하는 자습에 집중 안 된다고 난리치길래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독서실도 끊어주었습니다. 큰애는 고2 때부터 성적이 완전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게 작은 애였는데 그런 자기 형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받았는지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런 자식들이 너무나도 대견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당시만 해도 저는 애들이 서울 4년제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괜찮을 것이라 여겼었는데 어느새 애들은 서울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두고 있더군요. 저는 철저히 애들에게 맞춰서 생활했어요. 남들은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싶어도 자식들이 안 따라줘서 못 그런다는데 공부에 의욕이 넘치고 서울대학교라는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식들을 둔 것은 분명한 저의 복이라고 여겼죠. 때로는 지겹고 신물나는 노래방 일이었고 낮에는 병든 닭처럼 퀭해 있는 제 자신이 초라하였지만 제가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버텨왔던 것은 제 자식들의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 아침에 밥 종류는 먹기 싫다고. 안 넘어간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엄마는 알아쳐먹겠어? 고3이 된 큰애는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었고 그 앞에서 저는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살아야 했지만 그래도 상점 모시듯이 하였습니다. 어, 그러게 미안해. 엄마가 찌개거리 맛있는 게 있어서 밥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차려버렸네. 바나나랑 우유 갈아서 빵이랑 먹으면 되지? 엄마가 지금 바로 해줄게. 됐어. 짜증나. 엄마 때문에 오늘 하루 다 망쳤어. 안 먹고 그냥 갈 테니까 이건 엄마나 먹으면서 반성해. 짜증스럽게 말을 하고 학교를 가버리던 큰애. 그러면 남겨진 저는 내가 왜 또 등신같이 굴어서 내 새끼 아침을 굶고 학교를 가게 만들었을까 하는 자책에 잠겨들었습니다. 자식들만이 제가 가진 온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초점을 자식들에게 맞췄고 일상의 모든 것을 다 맞춰주었어요. 수능날은 물론 그 이후로도 저는 애들의 비위를 거스를까봐 전전긍긍을 했었네요. 놀랍게도 큰애는 정말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성적 나왔을 때 큰애는 그 성적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재수를 하겠다고 했어요. 재수하거나 알아볼 생각이었는데 기적과도 같이 합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서울대 들어간 아들을 두다니 눈물겨운 일이었죠. 자기 형의 합격을 눈앞에서 본 작은애는 이를 악물고선 고3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애보다 더 높은 입결을 자랑하는 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큰애는 입결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를 문 닫고서 간신히 들어갔었지만 작은애는 좀 더 여유롭게 합격을 했죠. 자식을 2명 다 서울대학교에 보내고 나니까 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나란 사람이 정말로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된다고? 내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을 2명 둔 엄마라고? 이게 정말일까?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보람되고 그랬습니다. 대학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그 모든 막대한 비용, 당연하게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체력적으로 버거워져 그제서야 노래방 일을 그만두었어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가면서 자식들을 서울대 보낸 악바리 엄마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만둘 때 성대하게 송별회까지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지난 세월 눈물겨운 희생을 해온 만큼 앞으로는 자식들 덕 보면서 그렇게 잘 살길 바랄게.
그곳에서 친하게 지냈던 한 살 위 언니가 진심으로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저를 보내주는 모습에 결국 저는 눈물을 조금 보이고 말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비극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를요. 작은애가 대학교의 마지막 학기를 등록했을 때였습니다. 큰애는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서 굳이 거기를 가기 위해 다른 곳을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동향이 궁금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참고로 둘이 같이 월세방에서 자취하고 있었고요. 그 집은 당연히 제가 보증금을 대준 것이었습니다. 자꾸 연락이 안 되길래 어느 날은 그냥 반찬 싸들고 애들 자취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 이상하다. 비밀번호가 왜 자꾸 틀렸다고 나오지? 그 사이에 바꿨나? 문이 안 열려서 당황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웬 초면의 아저씨가 나오는 겁니다. 아줌마, 누구신데 남의 집 현관에다 대고 자꾸 그래요? 안 그래도 어제 이삿짐 날라서 피곤해 죽겠구만. 네? 저기, 혹시 이 집에 살던 사람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집주인도 아니고 당연히 이사 갔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들어왔죠. 청쪽병력이었습니다. 놀라서 연락해봤지만 애들 다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저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걱정돼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라고요. 그랬더니 몇 분 후에 큰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됐잖아. 엄마한테서 독립할게. 우리 인생 우리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엄마도 엄마 인생 잘 살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디 납치라도 당해서 협박으로 문자를 쓴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성사된 통화에서 작은애가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쪽팔린다고. 엄마는 노래방 도우미 하던 사람이잖아.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지닌 사람인데 우리가 앞으로 취업하고 결혼하고 인생 2막 살 때 엄마가 우리한테 걸림돌밖에 더 되겠어? 이제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도움 줄 것도 안 남았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울면서 따져봤지만 저를 쳐내는 게 자기들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거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다는 그런 황당한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자기들을 사랑한다면 제발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찾지도 말래요. 그렇게 지난 세월 제 몸 갈아서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제 목숨과도 같았던 존재들인데 정말 분노밖에 남지 않더군요. 아들들을 둔 엄마가 아니라 하나의 인생을 꾸려가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또한 자식 교육을 이렇게나 못 시켰구나 하는 씁쓸한 기분도 들었죠.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 비록 못 배운 사람이었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사람이어도 자식한테 버림받았지만 끈기와 백장은 있어서 이악 물고 일하면서 돈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발이 근성을 발휘해봤어요. 큰애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목표했던 기업에 취업했을 때 저는 그곳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신입사원은 세상에 둘도 없는 페류나라고요. 기업 윤리에 반하지 않은 인재인지 부디 재검토를 해달라고요. 문자로 주고받았던 내용이 있었기에 증거로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면서 들어갔던 기업, 큰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입사 취소 통보를 당했습니다. 작은애의 약점은 제가 미리 알고 있었죠. 오래도록 짝사랑하다 힘들게 교제를 이뤄낸 여자친구요. 제가 그 아가씨한테 연락했습니다. 페류나인 거 알고서 만나냐고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작은애는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고 무척 집요했습니다. 서울대를 나오면 뭘 하나요? 취업 좀 해보려고 치면 제가 등장해서 페류나라고 고발을 했는걸요. 저는 기어이 큰애가 만나기 시작한 아가씨의 정보까지 알아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페류나라고 조목조목 사실을 밝혔던 그 아가씨는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노래방 도우미 뛰던 사람이에요. 주잡스러운 엄마 밑에서 자란 자식인데 그런 가정 환경을 둔 남자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에는 대답이 없더군요. 큰애랑 작은애 둘 다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저의 행각을 무시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대더니 잘못했다고 반성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잊고 있었던 시댁에 연락을 했어요.
내 자식들 서울대 보내고 잘 키웠다고. 뜯어먹을 거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 자식한테 빌붙을 생각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애들 번호도 던져줬습니다. 인두껍을 쓴 천하의 뻔뻔이들이 시댁 사람들이었거든요. 득달같이들 애들한테 연락하면서 기생충처럼 빌어먹으려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어렸을 때 잠깐 키워준 그걸 들먹이면서 당장 은혜 갚으라고 그때 키워줬던 비용 내놓으라면서 애들을 직접 찾아가서 소란도 피웠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작작들이죠. 모르겠어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평범하게 잘 사라지는 건지요. 제가 타고난 팔자 자체가 희한하게 박복인 것이려나요? 오늘따라 먼저 떠난 남편이 유독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한마디 이발의 말도 나누지 못한 채 떠났었으니까요. 지금 저랑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남편은 이 모든 사태를 보고 과연 저한텐 무슨 말을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태풍 소식이 흉흉한 요즘, 오늘은 한 엄마와 딸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구구절절한 사연이니까요. 귀 쫑긋 세우시고 사연에 집중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살다가 이런 곳에 사연까지 보내게 될 줄은 저도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 사연을 듣는 게 낙이라 여러 사연을 듣다 보니 문득 제 이야기도 한번 털어놓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다름 아닌 딸과의 사연입니다. 경기도의 조용한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소박하고 성실한 부모님 슬하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시집간 사촌언니가 소개한 집안 아들이었는데 형편이 많이 부유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집의 아들로 부모님이 성실하고 인품 좋으시기로 평판이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그런 점잖은 집안이라면 저를 시집 보내도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가려면 제가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였던지라 무리를 해서 대학을 가고 싶지도 않았고 부모님께서 일찍 시집가서 남편을 의지하며 알콩달콩 사는 것이 여자의 행복이라고 하셨던 이야기에 설득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나이가 6살쯤 차이 나는 동생이었죠.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린 신우가 귀엽기도 하고 해서 같이 말벗을 해주었어요. 신우도 제가 언니처럼 느껴졌는지 새언니 새언니 하면서 잘 따랐죠. 남편과 결혼한 이듬해 저는 임신을 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일했고 저는 적은 돈이었지만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서 야무지게 재산을 불려나갔죠. 그렇게 조금씩 노력하다가 보면 형편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무난하게 결혼 생활을 10년쯤 했을 때 너무 젊은 나이에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두 분은 집안 행사 때문에 차를 타고 지방으로 가셨다가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저희 집에 함께 살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시부모님의 사고 이후 약 1년여간 힘들어하다가 겨우겨우 충격을 추스러 갔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부모님을 잃고 힘들어하던 신우와 남편은 시간이 흐르자 자신의 생활을 찾아갔습니다. 신우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진로를 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하자 남편은 신우에게 돈을 주면서 승무원 준비를 해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승무원 하려면 어느 정도 외모도 본다고 하니 헬스장 다니면서 살도 빼고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신우를 격려해 주었죠. 승무원은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신우에게 딱 맞는 직업 같았어요. 키도 크고 영어 전공자이기도 했거든요. 결국 신우는 국내 비행을 주로 하는 항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완전 메이저 항공사는 아니었지만 경비행기가 선호되는 요즘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나이와 학벌 불문하고 동안의 호감형 인상을 선호하는 곳이라 신우가 그곳에 취직을 성공한 것에 우리 가족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신우는 그렇게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살을 빼고 외모를 가꾸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봐도 너무 예쁜 아가씨의 모습으로 신우는 환골탈태를 했어요. 여자에게 다이어트가 긁지 않는 복권이라는 표현이 있다던데 정말 살을 빼고 피부 관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우가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유니폼이 정말 정말 잘 어울렸어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신우는 수많은 남자 승객들에게 대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명함을 건네거나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했어요. 신우는 그렇게 많은 남자를 만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동료 승무원들에게 소개팅도 받고 좋은 조건의 전문직 남자들이 신우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변호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어요. 뭐랄까? 헛바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승무원 일을 하고 남자들의 구애를 받으면서 신우는 가방이며 옷이며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고 저와 남편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너 요새 뭐 하길래 이렇게 늦게 들어와? 남친 사귀고 그런 건 다 좋은데 내가 걱정할 일은 없는 거겠지? 오빠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알아서 잘 만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인사도 시키고 자기 개발도 하고 그래야지. 저축은 하고 있어? 으이그, 또 시작이다. 저놈의 저축 타령. 오빠, 내가 그랬잖아.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가늘고 길게 안 살 거라니까. 아, 밥맛 떨어져. 언니, 저 그냥 출근해요. 급기야 밥상머리에서 이런 다툼이 잦아지자 신우는 나중에는 집에서 밥도 잘 먹지 않더군요. 아무리 말려도 듣질 않고 남자들과 약속이 하루에 두세 건씩인데다 비행이 없는 날이면 항상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곤 했습니다. 일이 없는 날 낮에는 백화점에서 살다시피 했고 한 달 월급을 몽땅 쏟아부어 가방이나 옷을 사는 것도 부지기수였죠. 저는 나날이 예뻐지는 신우의 모습이 부럽기도 했지만 한편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렇게 불나방처럼 살다가 혹시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신우는 여전히 처음 봤을 때 본 그 귀여운 여학생이었으니까요. 뭐랄까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고나 할까요? 저렇게 막 남자를 만나고 다니다가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나. 왜 뉴스 보면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많고 세상이 험하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로 잔소리를 할라치면 신우는 언니, 사는 게 심심해요? 그런 뉴스 나오는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순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주는 조건 좋은 남자만 만나요. 그런 나쁜 놈 딱 보면 안다고요. 나 이따 비행 나가야 하니까 좀 쉬게 잔소리 그만하고 좀 나가요. 독립을 하든지 해야지 뭔. 하며 제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어요. 신우가 30살 되던 해 신우는 그렇게 고르고 고르더니 드디어 결혼할 남자라면서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신우가 고른 남자는 강남의 병원을 개원한 피부과 의사더군요. 나름 인물도 괜찮고 성격도 순해 보였습니다. 시댁 역시 많이 부유해서 신우에게 잘해주신다고 하고 신우는 신접 살림을 강남 쪽 신축 아파트 40평대에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골 때리는 것은 사실 신우가 가장 오래 만나온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 대학 동기라는 것이었어요. 신우는 마지막까지 두 의사를 저울질하다가 한 명을 고른 것이었고 이 두 명의 남자들은 전혀 양다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양심이 없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가족인지라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못하고 혼자 혀를 찼습니다. 남에게 모질게 하면 다 돌아오는데 나중에 그 업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나 참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제가 그런 마음이든 말든 신우는 차버린 남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결혼으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앞으로 펼쳐질 사모님 라이프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텔에서 마치 연예인처럼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린 신우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시댁에서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를 빨리 가졌으면 한다고 원했기 때문이죠. 한 6개월은 그냥 배란기 테스터기를 사용해서 아기가 들어설 수 있는 날에 잠자리를 가진다고 하더니 신우는 요새는 1년을 그렇게 노력하다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한약도 먹고 또 나중에는 결국 시험관까지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님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병원을 다니고 스스로 주사를 놓는 것도 있다는데
신우는 한동안 보기에 딱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해져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무척 기뻤습니다. 신우가 아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소식이 들려왔으니까요. 사실 당장 안 생기더라도 자연스럽게 놔두면 들어서기도 하던데 신우는 아무래도 시댁에서 너무 압박을 주니까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신우는 그렇게 임신 기간을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4개월이 채 되지 않을 무렵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새언니. 아가씨, 왜 그래요? 새언니, 나 지금 병원인데 우리 아기들이, 내 둥이들이. 아기들이 유산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신우는 그 후로 한동안 자리 보전하고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게 간절히 아기를 원해 노력했는데 힘들게 휘둘러 아기를 가졌는데 둘이나 아기를 잃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나 싶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소식이 뜸한 채로 신우를 걱정하면서도 자주 들여다보지 못한 채 저도 제 딸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주말에 봉사활동을 같이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무슨 봉사냐고 하니까 어린 아기들을 돌보는 봉사라고 하더군요. 저는 신우가 조금 나아졌나 보다 싶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신우는 미혼모들의 아기를 돌보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그 봉사활동도 아기를 키워본 사람에게 주로 맡겨지는 일인데 알고 보니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에 신우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자신이 이런 사정으로 아기를 잃었는데 미혼모 아기들을 돌보며 좀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고 잘 아시는 신부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 살기 바빴던 사람이라 봉사는 처음이어서 걱정이 되었지만 막상 가서 아기들을 보니 너무나 예쁘고 귀여웠어요. 초등학생이 되어버린 딸 어릴 적도 생각이 나고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신우는 신우대로 서툰 손길로 아기들을 열심히 돌봤어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안아서 트름을 시키고 저는 신우가 아기를 보면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봉사를 시작하기를 참 잘했다 싶었죠. 그렇게 봉사하기를 6개월이 지났을 때 신우가 갑자기 저한테 입양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새언니,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입양이요? 네, 여기 와서 아기들을 보니까 이렇게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로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 자라는 애들도 많은데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입양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어차피 저는 아기를 가지기 힘든 몸인 것 같고 남편은 예전부터 입양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건 근데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신중하게 생각해봐요, 아가씨. 저는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었죠. 뜻밖에도 입양을 반대할 줄 알았던 신우의 남편 집안은 사촌 중에 입양되어 자란 사촌이 있는데 아주 바르게 잘 컸다면서 입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신우의 입양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의사였고 또 집안의 재력도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으로 분리되어 신우는 결국 6개월 여자아기를 입양하고 서연이라는 이름을 짓고 딸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아기는 아주 순하고 잠도 잘 자고 분유도 잘 먹는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방실방실 잘 웃기도 해서 저와 남편은 배냇짓 하는 것 보라며 아주 예뻐했죠. 저는 어쩐지 서연이가 우리 딸이 어릴 때랑 닮은 것 같아 더 정이 갔어요. 신우가 이렇게 예쁘고 순한 아기를 입양하게 된 것은 어쩌면 하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신우는 베이비시터를 쓰며 아기를 키웠어요. 좋다는 아기 용품을 다 사다 나르고 우리 서연이 하면서 항상 안고 다녔죠. 서연이도 신우에게 엄마 하며 신우가 보이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리고 항상 신우를 찾았습니다. 서연이가 돌이 되었을 때 성대하게 돌잔치도 했습니다. 으리으리한 호텔을 빌려 손님들을 초대하고 아기를 안고 사진을 찍는 신우의 모습은
아기를 잃었을 때 슬퍼하던 모습이 전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신우와 서연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3살쯤 되던 때였습니다. 신우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신이 고민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되어 부랴부랴 신우와 커피숍에서 만났죠. 아가씨, 일찍 왔네요. 이 집은 바닐라 라떼가 맛있는데 어쩐 일로 오렌지 주스를 시켰어요? 아, 그냥 커피를 한동안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아, 실은 언니, 나 임신한 것 같아요. 신우는 활짝 웃으며 저에게 임신을 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너무 축하해요. 소연이 예쁘게 잘 키우고 덕을 쌓았더니 하늘에서 점지해 주셨나 봐요, 아가씨. 그런데 서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신우는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새언니, 서연이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데. 무슨 고민이요? 서연이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신우의 이야기인즉 시부모님께서 점을 보러 다니시는 곳이 있는데 그 무당이 하도 용해서 시부모님이 그분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데 처음에 서연이를 입양할 때도 서연이 사주를 넣어보고는 무당의 기운이 제일 이 집안과 맞다고 하면서 외동으로 잘 키우면 집안에 큰 복을 줄 아이라고 해서 서연이를 데려왔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쩐지 저는 아들, 딸 상관없다고 하지만 시댁 어르신들이 보통 아들을 데려올 텐데 딸인 서연이를 입양하는 게 좀 의아하기도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무당의 말 때문에 서연이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임신했다고 하자 시부모님 얼굴빛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그 무당이 집안에 아이가 둘이 있으면 큰 싸움이 난다고 예전에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우는 그런 이야기 끝에 시댁서 아기를 파양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파양이요? 입양을 취소한다고요? 네, 이제 제가 임신해버렸으니 서연이를 다시 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아이가 외동이어야지만 집안에 좋다고 하네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가씨, 자식이잖아요. 비록 진짜 낳은 것은 아니지만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서연이 아가씨도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뱃속에 아기한테 안 좋다고 하니 자꾸 망설여져요. 서연이는 아직 어리니까 금방 절 까먹지 않을까요? 언니, 저는 전에 쌍둥이 그렇게 하늘로 보내고 난 후로 제 뱃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서연이보다 이 아기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걸 어떡해요? 그렇게 신우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 앓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모질게 그 어린 서연이를 이제 겨우 적응하고 엄마를 따라다니며 의지하는 어린 것을 다시 시설에 보낸다고. 저는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마음에 걸렸죠. 그리고 며칠을 꼬박 고민한 끝에 저는 남편에게 서연이를 우리가 데려오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저는 서연이한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받는다고, 당신은 당신 여동생이 죄받기를 바라냐고, 서연이 우리가 잘 걷어서 키워주자고 몇 날 며칠을 남편을 설득했죠. 그저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은 돈 때문에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형편에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빠듯한 일이었지만 저는 이대로 서연이를 파양하는 걸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제 나이 40이 될 무렵 저는 서연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서류도 다 정리하고 서연이를 키울 가구며 아기 용품이며 신우에게서 다 받고 그렇게 저는 두 딸을 가진 엄마가 되었죠. 나이가 들어 아기를 키우기가 힘에 부쳤지만 서연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하루 종일 육아로 지쳐 있다가도 저를 보며 웃는 그 모습을 보면 피로가 녹아내리곤 했죠. 남편도 처음에는 좀 그러더니 차츰 서연이를 예뻐하기 시작했고 큰딸 역시 서연이를 아주 귀여워했어요. 동생 생기는 것이 자라는 내내 소원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렇게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서연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오고 나서 그 사랑스럽던 아이가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말끝마다 말대꾸를 하고 제 말이라면 무조건 반대로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서연이와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피부가 하얗고 큰 눈을 가지고 있었고 가지런한 이목구비를 가져서 어릴 때부터 예쁜 걸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자라면서 외모 칭찬을 많이 듣고 항상 자신이 돋보여서 그런지 커갈수록 서연이는 좀 우리 집 형편을 창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급식비를 마련해줬더니 그 돈으로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오질 않나. 고등학생 때 배우 오디션을 보겠다고 말도 없이 학교를 안 가질 않나. 남자친구를 어릴 때부터 사귀어서 동네에 안 좋은 소리가 돌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딸에게 엄마 아빠가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딸을 계속 태이르곤 했습니다. 여자이기에 험한 세상을 잘 알고 있기에 외모가 튀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었죠. 딸은 그런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멍한 눈동자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서연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됐어요. 비록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반항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나아질 것이라 믿고 진학하기로 4년제 대학을 마음을 잡고 잘 다녀주기를 빌었어요. 그리고 졸업식 날 큰맘 먹고 딸이 가보고 싶어 하던 비싼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기로 남편과 계획을 세워뒀죠. 그런데 학교로 찾아갔는데 아침에 곧 보자고 하던 딸은 학교에 없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한테 우리 둘째 어디 갔냐고 물어봤지만 오늘 결석했다는 말뿐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서연이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너무 걱정이 되어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이 다 되어서 문자가 하나 오더군요. 엄마, 아빠, 언니, 저는 연예인이 돼서 큰돈을 벌고 싶어요. 저 이제 독립하니까 찾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가끔 전화 드릴게요. 핏줄도 아닌데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핏줄도 아닌데. 저는 문자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서연이가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보니까 큰딸 은지가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엄마, 서연이가 나한테 왜 자기 혈액형이 AB형이냐고 묻더라? 응? 아니, 생물 시간에 배웠다고. 아빠가 O형이고 엄마가 A형인데 왜 자기가 AB형이냐고.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냥 얼버무렸지 뭐. 그때가 아마 서연이가 중학교 시절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녀석이 그동안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혼자 섭섭함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냥 물어봤으면 이야기해줬을 텐데 혼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을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뒤 집 정리를 하다가 보니 제가 가지고 있던 몇 안 되는 폐물이 사라졌더군요. 아마 그걸 팔아 당장 쓸 돈을 마련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계속 서연이에게 연락을 하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1년의 세월을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도대체 애가 다니기로 한 대학은 입학도 하지 않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됐어요. 원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을 입학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연이가 그렇게 사라지자 저희 부부는 학교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1학기 등록금을 내놓고 휴학 신청을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몇 개월 저러다가 돌아와 정신 차리고 대학을 다니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도 서연이는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저희는 도저히 너무 답답하고 걱정이 돼서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연이 정보를 알려주고 좀 찾아달라고 했죠. 흥신소에서는 딸을 찾아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할 수 없이 아가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신우를 만나서 서연이가 가출해 있다고 사정을 말한 다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신우는 자신이 파양한 게 마음에 걸렸는지 선뜻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하면서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됐는지 찾으면 자신에게도 문자 한 통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겨우 서연이를 찾아냈습니다. 서연이는 연예기획사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친구 집에 같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서연이가 살고 있다는 동네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은 개천이 있고 그 주변으로 빌라들이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서연이가 자주 먹을 것을 사러 온다는 편의점 근처 골목에서 제 눈엔 노란 머리의 여자가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겨울인데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두꺼운 패딩을 입을 말듯이 둘둘 말고 걸어가는 그 뒷모습은 약간 팔자다리를 걷던 서연이 걸음걸이와 닮아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뛰어가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순간 그 노란머리 아가씨가 힐끔 뒤를 돌아보더군요. 그 모습은 틀림없이 우리 딸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듯이 굳어있더니 냅다 뛰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헉헉대며 달려가다가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아이고, 허리야. 저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딸은 그래도 조금의 걱정은 되었는지 달려가던 것을 멈추고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그러게. 여기까지 왜 찾아와서 뛰고 그래? 아이씨, 진짜.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정말. 저는 그렇게 1년 만에 서연이를 겨우 다시 만났습니다. 친한 언니와 지내는 방이라는 원룸으로 들어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딸은 모델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워킹과 모델이 되기 위한 여러 교육을 받고 있고 그 교육비를 벌기 위해선 저녁에는 호프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모델이나 연예인이 되어 꼭 성공해서 돌아가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딸은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저는 딸에게 지금이라도 등록금 내놓은 대학에 들어가자고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딸은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앞으로 이 번호로 자주 안부 전화할 테니 내 집도 아닌데 여긴 다시 오지 말라고 한 번씩 밖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딸을 놔두고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다시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미성년도 아니고 다 큰 애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데 제가 돈 없는 부모로서 제가 그걸 말린다고 될까 그런 자괴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연이는 이제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는지 좀 자신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 후 서연이는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것을 알았는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고향에 내려오고 한 번씩 전화도 했습니다. 예전보다는 연락이 되니 안심이 되었지만 날이 갈수록 화려해지는 패션과 진한 화장을 보고 저는 괜히 헛바람만 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있잖아. 여성 위생용품 광고 찍기로 했어. 내 생애 첫 CF야. 딸은 그동안 자신이 노력한 성과를 이제야 본다며 잔뜩 들떠 있었어요. 어떤 내용의 광고냐고 물어보니 TV에 나오는 광고인데 노출이 조금 있지만 야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자의 그날을 힘들어하는 여성 모델의 역할이라더군요. 서연이는 이 광고를 계기로 자신에게 일이 잔뜩 밀려올 거라며 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저도 무척 기뻤어요. 실패하고 힘들어할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진짜 광고를 찍는다고 하니 내가 그동안 서연이를 너무 과소평가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광고가 나오자 신기하면서 기뻤는지 지명 광고 하나를 오려서 정성껏 액자에 넣어두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후로 신나서 광고를 찍은 후 여기저기 연락이 온다면서 한동안 자랑을 하더니 또 어쩐 일인지 한참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서연이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되질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또 안 되겠다 싶어 급한 마음에 서연이 친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연이 엄마예요. 우리 서연이 있나요? 아, 어머니시구나. 안녕하세요. 근데 서연이 남친 생겨서 집 이사했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갑자기 남친이라니 머리가 아파오더군요. 친구의 말에 따르면 서연이가 그 광고를 찍고 많은 부유한 남자들이 만나고 싶다고 기획사로 연락을 했는데 서연이가 그중 한 사업가를 남친으로 사귀면서 그 남자가 서연이에게 고급 오피스텔을 얻어줬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친구가 한번 그 오피스텔을 놀러 가봤다고 하기에
주소를 받아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 형태의 신축 오피스텔로 삐까뻔쩍하고 몹시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소리가 울려 퍼지자 철컥 소리가 나면서 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새 머리가 다시 갈색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엄마, 여기는 또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딸은 몹시 당황한 듯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친구한테 물어봤지. 어떻게 된 거야? 이사를 했다면서 왜 엄마한테 말도 안 해? 아, 엄마, 나 지금 손님 오기로 했으니까 엄마 일단 가요. 네? 제가 전화 드릴게요. 제대로 이야기 듣기 전에는 못 간다. 엄마보다 더 중요한 손님이 누군지 얼굴을 보고 가야겠구나. 아, 진짜 엄마, 나 정말 지금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건물 1층에 카페 있으니 거기서 기다려요. 내가 볼 일 다 끝내면 내려갈게요. 저는 딸이 하도 떠미는 통에 얼떨결에 밀려나서 1층 카페에 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2시간여인가 기다리자 딸이 내려왔습니다. 뭘 했는지 화장이 그새 진해져 있었어요. 저는 걱정스럽게 그런 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기획사 프로필에 쓴 것처럼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교수님인 줄 알아. 갑자기 서연이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인가 싶어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애는 살짝 눈을 피하더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말인데, 나 한 3억만 해주면 안 돼요? 1억은 혼수를 해야 되고, 2억은 지차금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제기를 듣고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내 딸이 지금 뭐라고 한 것인지 분간이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부모인 우리를 부르지 않고 식을 올리겠다고 한 건 맞나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왜 결혼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3억? 그런 큰 돈이 어딨어, 서연아. 저는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제 말을 듣자마자 서연이는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어차피 친부모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만 우리 인연 정리해요. 결혼식도 오지 말고요. 그냥 부모 대역 섭외하면 되니까. 나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부잣집 사모님으로 살 유일한 기회란 말이야. 저는 일어서서 가버리려는 딸의 다리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서연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시 대학도 다니고. 그래, 내가 널 낳지 않은 것은 맞지만 다 사정이 있어. 넌 내 딸이야. 내 가슴으로 낳은 딸이라고. 어떻게 엄마한테 영 끊자고 할 수가 있니? 응? 아, 씨발, 진짜. 아줌마, 못 알아듣겠어요? 나 그 사람 빵빵한 가족들하고 잘 살고 싶다고요. 그리고 내가 입양된 것도 밝히고 싶지 않다고요. 그냥 미국에 부모님 계시다고 둘러대고 결혼하고 싶다고요. 쪽팔리다고. 저 좀 살게 내버려둬요. 저는 방금 제 귀로 들은 소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런데 딸은 이미 자기 할 말을 다 했다는 듯이 저를 뿌리치고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올라가 따질 힘도 남아있질 않고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 그게 바로 저의 신세였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욕을 하며 아줌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키워준 부모를 어떻게 부정하고 없는 셈 치겠다고 자기 혼자 결혼해서 잘 살겠다고 저럴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길로 저는 집으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 집에는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자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이 소식은 이제 궁금해하지도 말자고. 그 애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저는 울면서 남편과 큰딸에게 말했어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서연이 이야기를 아무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혼자 있을 때마다 서연이가 나에게 연을 끊자고 했던 그 순간을 수없이 떠올리며 혼자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말대로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그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남편은 매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부모를 모른 척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너무 서럽고 용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큰 응어리를 진 채로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더군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나에게는 딸이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친한 언니가 부동산을 했기에 그 사무실에서 용돈벌이를 할 겸 실장으로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점점 재미있어지고 요령이 붙어 점점 더 큰 건을 맡게 되었어요. 저는 뒤늦게 이게 내 천직이구나 싶어서 부동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차 시험이 민법과 학개론이라는 과목이었는데 이 과목들에서만 해도 암기할 내용이 어마어마해서 공부하는 데 무진 애를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부동산 자격증을 따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하나 그런 마음도 들었죠. 1년 동안 1차 시험을 공부해 겨우 턱걸이로 붙고 나서 2차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2차 시험은 공법이 문제였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암기할 것들이 산더미였거든요. 그래서 체계도를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진짜 고생을 했습니다. 인강을 어찌나 많이 봤던지 나중에는 강의해주는 교수님들이 제 친구처럼 느껴지고 교수님들이 한 농담까지 다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2년간 끙끙거린 결과 드디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렇게 기쁘더군요. 주변에서 2년 만에 딴 것도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었죠. 저는 그 친한 언니가 자신은 나이도 있고 이제 체력이 딸린다며 저에게 사무실을 넘겨주겠다고 해서 운 좋게 그 언니의 많은 단골 손님들까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들 중에는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자산가분들이 많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분들은 대부분 저를 무척 좋게 봐주셨습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 같지 않게 순박하고 양심적이라고 칭찬해 주시면서요. 그분들과 같이 점심도 하고 친해지면서 저는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참 돈이라는 것이 신기한 게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고 온몸이 부셔져라 노력할 때는 제 손에 들어오지 않다가 자식 다 키우고 이제 별로 돈 모을 욕심이 없어지니 부동산 소장이 되고 또 돈을 쉽게 버는 방법들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부자분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고방식이 남달랐죠. 특히 맨땅에서 헤딩해서 자수성가하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시간 약속에 철저했습니다. 돈보다도 시간을 훨씬 중시하는 분들이었죠. 그리고 돈을 쓸 때는 화끈하게 쓰고 아낄 때는 정말 아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절세하는 방법이나 각종 투자하는 방법에 아주 빠삭했죠. 저는 그분들에게 투자 노하우도 배우고 제가 가진 소자본으로 가능한 투자처를 찾고 경매도 참여해보는 등 다양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몇 년 지나다 보니 작은 원룸 건물도 소유하게 되었고 시골에 땅도 사게 되었고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하게 되었죠. 저와 남편 그리고 큰딸 이렇게 셋이 살기에 남부럽지 않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는 제가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작은 딸 생각이 났지만 그 아이도 원하는 결혼했으니 행복하리라 그렇게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생전 술을 못하는 큰딸이 비틀거리며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나 할 말이 있어요. 응? 무슨 일이니? 뭐 힘든 일 있었어? 엄마, 나 직장 잘릴 것 같아요. 응? 은지야, 그게 무슨 말이니? 이게 다 서연이 때문이야, 엄마. 서연이? 무슨 일인데 도대체? 너 그 애랑 연락하고 있었어? 비틀비틀 술에 취한 큰딸이 저에게 털어놓은 비밀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이와 제가 그렇게 싸우고 연을 끊고 난 후 2년쯤 지나서 서연이가 언니인 은지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보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만나자고 하기에 큰딸은 마음이 약해져서 약속 장소에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서연이는 은지에게 대출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정이 있어 그러니 대출을 좀 해달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언니가 내 인생 좀 구제해달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 몰래 호스트바를 다니다가 큰돈을 제비한테 뜯긴 상태로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은지에게 대출을 부탁한 것이었다고 해요. 은지는 같이 자라온 세월이 있고 동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내주고 그걸 갚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신이 돈이 필요한데 시댁에서 돈을 주지 않으니 대출을 할 건데 보증을 좀 서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한동안 서연이 대신 빚을 갚으면서 보증 선고 때문에 대부업체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큰딸은 저를 붙잡고 통곡을 하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서연이가 돈을 갚기로 해놓고 연락도 잘 안 된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큰딸이 너무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자 저는 잊으려고 애썼던 한때 제 딸이었던 서연이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 여러 번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큰딸은 대부업체의 독촉에 시달려 회사에서도 이미지가 나빠지는 바람에 사직을 공고받았다고 해요. 저는 빚이 총 얼만지 알아낸 다음 분기탱천해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은지에게 물어 서연이 신랑이 운영한다는 사업체로 찾아갔습니다. 데스크에서 미리 약속된 게 아니면 대표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기에 서연이 엄마 되는 사람이라고 말만 전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저의 사위가 될 수도 있었을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어머님이시라고요? 미국에 계시는 분이 어머님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 3살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운 엄마입니다. 서연이는 고아예요. 제가 입양했죠. 제 말을 듣자 그 남자의 눈동자가 커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나갔어요. 서연이는 제 신우가 입양했다가 파양한 아이였어요. 저는 그 아이가 불쌍해서 제가 입양하기로 했죠. 그렇게 서연이를 제 둘째 딸로 고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쯤 서연이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혼자 단단히 안 좋게 오해를 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엄마인 제 곁을 떠나 친구 집에서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연예인 준비를 하다 대표님을 만나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3억을 요구하기에 못하겠다고 했더니 가짜 부모님을 내세울 거니 연을 끊자고 쌍욕을 하더군요.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럼 와이프가 그동안 저를 속였다는 건가요? 그리고 최근에는 호스트바를 다니다가 제비에게 돈을 뜯겨 그 돈을 한때 같이 자란 언니였던 제 친딸에게 대출을 시키고 떼먹었더군요. 저에게 그렇게 한 것까지는 행복을 빌고 연을 끊는 걸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제 딸에게까지 그렇게 한 부분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찾아왔습니다. 일단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도 제 선에서 확인을 해봐야 하니 일단 돌아가 주십시오. 확인이 되면 따님 돈 문제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와이프니까요. 그렇게 저는 대표에게 모든 것을 다 까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큰딸이 저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서연이 남편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서연이가 빌린 돈 다 보냈어. 보증선 빚도 해결했다고 하네. 아이, 엄마, 나 직장 계속 다닐 수 있겠지? 진짜 다행이야. 그쵸? 정말 다행이구나. 잘됐다, 딸. 남편이 알아서 해결했나 보네. 근데 서연이 괜찮을까? 에이, 내가 그 기집애 걱정을 왜 해? 그냥 내 걱정이나 해야지. 아무튼 엄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 너무 기뻐요. 큰딸이 이제 겨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이제 다시는 서연이와 연락도 안 할 거라고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말한 것 때문에 서연이 남편이 결단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일단 모른 척하고 돈만 해결해 준 것인지 그렇다고 차마 또 연락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묻기도 그래서 저는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띵동.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야. 이럴 수가. 서연이가 캐리어를 끌고 우리 집으로 찾아온 곳이었어요. 엄마, 나 이혼했어. 그런데 엄마까지 나한테 이러면 어떡해요? 나 있을 곳이 없어요. 거처 마련할 때까지만 여기 있을게요. 누구 맘대로 엄마야? 날 엄마라고 생각했다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었겠니?
엄마, 왜 이래요, 나한테? 그러는 너는 나와 은지 고생시킨 거 생각해봐. 그렇게 상처를 주고 대출까지 하게 해서 언니를 힘들게 하고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모른 척 해놓고 네가 사람이니? 사람이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지만 해도 너무한 거지. 나는 너 안 보고 살 거야. 알겠어? 썩 나가지 못해?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기고만장해서 그만. 엄마, 제발. 나가. 당장 나가. 넌 인간도 아니야.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저는 저에게 애원하는 서연이를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한 남편은 그래도 오갈 데 없이 이혼당한 애를 그렇게 쫓아냈냐며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용서는 더더욱 할 수가 없었고요. 그저 지금은 제가 애지중지 길렀던 그 귀여운 아기 서연이와 저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 서연이는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만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남편도 더는 저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서연이와의 연을 정리했습니다. 요즘 말로 손절을 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 제 속이 편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예 안 보고 사는 게 도움이 되는 관계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한때 자식이었다고 신경이 쓰이는지 한 번씩 제가 마음이 풀리길 바라는지 서연이 근황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혼하면서 조금 받은 위자료로 작은 학원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초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이라 엄마들 비위 맞추느라 고생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제는 서연이라 아예 남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분이 나쁠 것도 없고 제가 그 애를 기르면서 행복했던 시간은 그저 추억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제가 좋은 부모였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자만이었을까? 왜 자신이 입양되었는지 솔직하게 말해줬어야 했을까? 그랬다면 조금 덜 삐뚤어졌을까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네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어요? 가슴으로 낳은 아이 품어보려다가 상처만 남고 결국 저도 그 아이에게 비수를 꽂아버린 씁쓸한 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하소연이 되었네요. 그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그것만 해도 저는 속이 좀 후련하네요.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